총재 스토리 14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입은 옷이나 지위가 아닌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는 허름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과 그 마음을 알아본 한 사람의 위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거지로 위장한 재벌 회장. 신입사원에게만 대접받다 빌라 100채를 주문해 모두를 경악시키다 입니다. 이것은 한 억만장자의 기이한 시험과 그 시험 속에서 유일하게 빛났던 한 신입사원의 친절,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 통쾌한 역정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은둔자로 불리는 강민준 회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인간의 진심을 찾는 것에 집착했다. 그는 늘 자신을 둘러싼 아첨과 거짓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오늘 또 하나의 기이한 시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김 비서에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내 새로운 집을 사게 할 걸세. 그는 옷장에 걸린 수억 원짜리 정장이 아닌 바닥에 놓인 허름하고 냄새나는 거지 옷을 가리켰다. 김 비서는 한숨을 쉬었지만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수십 년은 늙어 보이는 남루한 행사에게 노숙자가 그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부동산 중개법인 엘리시안 에스테이트였다. 엘리시안 에스테이트의 내부는 궁전과도 같았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귀족적인 분위기, 그 완벽한 공간 속으로 강민준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역겨운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에게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이내 이 지점의 지점장인 김태식이 불쾌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강민준의 앞을 막아서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경비를 부르기 전에. 네 발로 기어나가 그의 모욕적인 말에 다른 직원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강민준은 그의 눈을 조용히 올려다보며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수룩하고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집을 좀 보러 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제 집을 사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사무실 안은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다. 김태식은 배를 잡고 웃으며 조롱했다. 집을 사 내 놈은 이 집의 현관 매트 하나도 살 수 없어. 냄새 나니까 썩 꺼져. 그는 강민준을 문 밖으로 거칠게 밀쳐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손이 강민준의 어깨에 닿기 직전 사무실 한쪽에서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점장님, 잠시만요. 목소리의 주인은 이제 막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 윤혜운이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당돌한 신입사원 윤혜운에게 쏠렸다. 김태식 지점장은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그녀의 모습에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그녀를 당장 해고하고 싶었지만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윤혜운 씨, 아주 용감하군. 좋아. 네가 그렇게 고객을 위한다니. 어디 한번 해봐. 저 거지를 데리고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물론 그동안 낭비되는 시간은 전부 내 책임이야. 그는 다른 직원들을 이끌고
경멸의 눈빛을 남긴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해우는 홀로 남루한 행사에게 강민준과 함께 남겨졌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많이 놀라셨죠? 그녀는 그를 가장 안쪽의 아늑한 상담석으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맹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날이 춥습니다. 먼저 몸 좀 녹이세요. 강민주는 자신의 초라한 행사에게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종류의 꾸밈없는 친절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가 진짜 보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해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전문가다운 미소로 입을 열었다. 저는 윤혜운입니다. 손님께서 꿈꾸시는 집에 대해 제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계속해서 순진한 노숙자를 연기하며 자신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냥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이면 좋겠소.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텃밭도 있었으면 하고, 그의 말은 수십억 원짜리 호화 빌라만을 취급하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꿈이었다. 하지만 해우는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고 꼼꼼하게 메모했다. 정말 멋진 꿈이시네요. 햇살이 가득한 집이라니. 그녀는 1시간 동안 진심을 다해 그에게 여러 종류의 집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비록 그가 살 수 없는 집들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꿈을 존중했고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은 윤혜운 씨, 당신이 처음이었소. 정말 고맙소.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창밖에서 그는 김 지점장이 해운을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내일 다시 이곳에 찾아오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이 떠나자마자 김태식 지점장은 윤혜운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그녀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윤혜운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런 거렁뱅이한테 시간을 낭비해서 우리 회사의 격을 떨어뜨려. 그의 모욕적인 말에 해운은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다. 지점장님, 저희 회사의 모토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김 지점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다음 날 강민주는 약속대로 다시 부동산을 찾았다. 그의 등장에 다른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했다. 김 지점장은 해운을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해운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갔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그녀는 어젯밤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를 위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둔 뒤였다. 그녀는 그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회사의 VVIP 전용 가상현실 VR 체험룸으로 안내했다. 이곳이라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VR 헤드셋을 쓰자 강민준의 눈앞에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모습이 실제처럼 펼쳐졌다. 해운은 그의 곁에서 전문적인 목소리로 그 집이 가진 가치와 스토리에 대해 시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꿈을 팔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진심 어린 태도에 강민주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평생 수많은 집을 사봤지만 이런 식으로 집을 경험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VR 체험이 끝나고 강민주는 그녀에게 물었다. 나는 이 집을 살 돈이 없소.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 거요? 혜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꿈꿀 자격이 있으니까요. 손님, 그녀는 잠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그녀 역시 언젠가 햇살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것을 꿈꿨다고 그녀의 그 진솔한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그날도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김 지점장은 그런 혜운을 보며 구제불능의 멍청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강민준의 마음속은 이미 결정이 끝난 뒤였다. 그는 정직한 사람을 찾는 시험이 이제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보석을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보석이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얼마나 영롱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이 다시 찾아온 그날. 하필이면 부동산에는 VVIP 고객들이 몰려 있었다. 김태식 지점장은 자신의 완벽한 궁전에 더러운 거지가 돌아온 것을 보고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홀 중앙으로 걸어나와 소리쳤다. 이봐, 영감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모양이지. 오늘은 또 어떤 궁전을 사시려고 행차하셨나.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몇몇 고객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김 지점장은 이번에는 그에게 다가서던 윤혜운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윤혜운 씨, 당신 눈에는 저기 돈다발을 들고 있는 진짜 고객들이 안 보여. 언제까지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회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셈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위협적인 귓속말로 변했다.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때까지 진짜 계약서 한 장이라도 가져오지 못하면 당신은 짐 싸서 여기서 나갈 줄 알아. 알아들었나? 그것은 공개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일주일 안에 아무런 인맥도 없는 신입사원이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혜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그녀의 그 꿋꿋한 모습에 김 지점장은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다. 그는 혀를 차며 다른 VVIP 고객에게 아첨을 떨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민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이 선량한 아가씨가 공영에 처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혜은에게 다가가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오. 아가씨, 나 때문에 혜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손님 탓이 아닙니다. 이곳에 친절함이 설 자리가 없다고 믿은 제 잘못인걸요. 그녀의 그 슬픈 미소는 강민준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힘없이 자신의 작은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 작은 어깨 위로 세상의 모든 부당함의 무게가 내려앉는 듯 보였다. 강민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김태식 지점장의 최후 통첩 이후 윤혜운의 회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다른 직원들은 곧 쫓겨날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뒤에서 비웃으며 따돌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다음 날 오후 강민주는 약속처럼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직원들은 또 저 거지가 왔냐며 혀를 찾고 김 지점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혜우는 그 모든 시선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날 이후 강민주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고객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강민주는 인생의 쓴맛을 다 본 늙은 노인의 얼굴을 하고 그녀의 삶과 꿈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아가씨는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요 언젠가? 저만의 햇살 가득한 집을 갖고 싶거든요. 혜우는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로 자랐다는 사실과 지금은 돌아가신 양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힘든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자기 연민이나 좌절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꺾이지 않는 긍정의 힘이 느껴졌다. 강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눈부신 영혼의 가치를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의 흥미는 존경심으로 그리고 존경심은 어느덧 깊은 연민과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젊고 강인한 여성의 삶에 깊이 매료되고 있었다. 마감 시한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녁,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혜은에게 강민준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유리병에 꽂힌 들꽃 한 송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언젠가 갖게 될 아가씨의 정원을 위해서 그의 그 소박한 선물에 혜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최후 통첩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김태식 지점장과 다른 직원들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해졌다. 그들은 윤혜운이 결코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모든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혜운은 수백 통의 콜드콜 끝에 기적적으로 한 명의 잠재 고객과 약속을 잡는 데 성공했다. 신흥 부자 부부로 첫 번째 고급 주택을 구매하려는 의욕에 차 있었다. 혜운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과도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고객이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 김 지점장의 지시를 받은 선배 직원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들을 가로챘다. 박 사장님 부부시죠? 지점장님께서 특별히 저희 팀의 에이스인 저에게 안내를 맡기셨습니다. 혜우는 눈앞에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을 도둑 맞아야만 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밤을 새워가며 해외 투자자의 정보를 얻어냈다. 그녀는 그에게 보낼 매물 정보 파일을 동료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동료는 김 지점장의 지시대로 가격과 법적 정보가 엉터리로 조작된 가짜 파일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혜우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투자자에게 보냈다. 당연히 투자자는 터무니없는 가격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보낸 것에 격분했다. 그는
본사로 직접 항해 메일을 보냈고 해우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본사 인사팀으로부터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동료들의 비웃음과 경멸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지쳐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굳건했던 낙관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깊은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 모든 과정을 강민주는 로비 한 구석에서 낡은 신문지로 얼굴을 가린 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험이 한 선량한 영혼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마감일을 하루 앞둔 저녁, 해우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스스로 회사를 떠날 생각이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타는 듯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잔인한 연극을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최후 통첩의 마지막 날 금요일, 윤혜우는 해고를 예감하며 마지막 출근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객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작은 책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 위로 다른 직원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오후가 되자 어김없이 강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짐을 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이제 정말 떠나는 거요. 해우는 애써 밝은 척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뒤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이 늙은 노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이 세계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사람들의 꿈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돈과 거짓말만이 가득한 곳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에 대한 맑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편이 저들에게 물들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녀의 그 말에 강민준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는 바로 이 말을, 이 진심을 듣기 위해 이 모든 시험을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 선량하고 강인한 아가씨가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진짜 보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우는 자신의 상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손님, 언젠가 꼭 햇살 가득한 정원이 있는 집을 구하시길 바랄게요. 그녀가 사무실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고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아직 떠나지 마시오, 윤혜운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냈어. 꿈을 잃어버렸던 남자에게 꿈을 보여주었지.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테니 내가 약속하지. 해우는 그의 그 비현실적인 약속을 그저 착한 노인의 마지막 위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 강민주는 자신의 허름한 옷 속에 숨겨두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단 한 사람,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제국의 주인다운 차갑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이 비서, 시험은 끝났네.
내일 오전 개발본부 이사진 전원과 법무팀을 소집하게 집을 좀 사야겠어. 아주. 많이. 다음 날 아침 엘리시안 에스테이트 사무실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김태식 지점장과 직원들은 오늘 윤혜운이 마지막으로 출근해 짐을 싸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어떻게 더 조롱해 줄지 기다리고 있었다. 혜운은 약속대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출근을 했다. 그녀는 어젯밤 그 노인이 했던 기묘한 약속을 떠올렸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밖에서 나지막하지만 위압적인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지어 사무실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잠시 후 모든 차량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선두 차량에서부터 사무실 입구까지 긴 도열을 만들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김 지점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넋을 잃고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선두 차량의 문이 열렸다. 최고급 수제 구두가 아스팔트 위로 내려섰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김태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에 보이지 않는 손, 은둔의 제왕, KM홀딩스의 강민준 회장이었다. 어제까지 자신들이 벌레 보듯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남루한 행세에게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세상을 모두 가진 자의 위엄을 뿜어내며 서 있었다. 변한 것은 그의 옷차림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어제의 그 순박한 눈빛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도 날카로운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김 지점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강민주는 공포에 질려있는 그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무실 안쪽,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사무실의 육중한 유리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는 변호인단과 이사진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어제의 시험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물의 귀환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을 둘러싼 공포에 질린 직원들을 마치 가구처럼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신입사원 윤혜운의 바로 앞에 멈추어 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혜운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어제의 초라한 거지와 오늘의 압도적인 재벌 회장, 두 사람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겹쳐졌다. 강민주는 그녀에게는 따뜻한,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하운 씨, 어제 저와의 상담 아주 유익했소.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인지 마침내 결정하게 되었소. 그는 그제야 거의 혼절하기 직전인 김태식 지점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김태식 지점장,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내가 바로
당신이 쓰레기처럼 내쫓으려 했던 그 거지요. 내 이름은 강민준이요. 그의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사무실 안에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김태식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강민준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 없다는 듯 다시 혜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거대한 포트폴리오 하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 안에는 제주도의 절벽 위에 지어질 대한민국 최고가의 럭셔리 빌라, 단지 에이텔 가든의 조감도가 들어있었다. 강민준은 오직 혜은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빌라 단지를 통째로 사겠소. 백채 전부 오늘. 당장 계약하지. 그의 그 한마디에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부동산 계약이 아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인수와도 같은 규모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그는 김태식을 멸시하듯 쳐다보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계약의 모든 커미션은 한 인간을 존중할 줄 알았던 이 사무실의 유일한 직원 윤혜은 씨에게 모두 지급하도록 하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태식은 결국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혜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어제 그가 했던 약속,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그 말이 이제야 현실이 되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민준의 심판은 그의 등장만큼이나 신속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에게 김태식 지점장과 다른 직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에 직원들은 자신들의 비열했던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김태식은 회사 자금,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신입사원이었던 혜은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했던 대가로 모두 해고 조치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돈과 지위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배그차의 빌라 계약 사건은 순식간에 부동산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윤혜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가장 유명한 신데렐라가 되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액의 커미션이 입금되었다. 엘리시안 에스테이트 본사의 회장은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그리고는 공석이 된 지점장 자리를 그녀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혜은은 그 모든 부와 명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그 더러운 진흙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회장도 초라한 거지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남자로서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작고 아늑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강민준은 자신의 기이한 시험에 대해 사과했고 혜은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에 대해 감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고객과 직원이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민준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혜은 씨의 꿈은 뭔가요? 여전히 햇살 가득한 정원이 있는 집입니까? 그의 질문에 혜은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전히 그게 제 꿈이에요. 강민준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런 집을 한 채 아는데 아주 크진 않지만 꽃을 심을 정원이 있는 혹시
언젠가 나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가주지 않겠소. 그의 그 말은 집을 파는 제안이 아니었다. 미래를 함께하자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해우는 대답 대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